예. 일단 뭐 다 들어오셨고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세션 제목은 지역 특성과 지역 격차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세션 제목을 만든 거고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뭐 두 분 발표하시고 두 분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저기 이정호 중앙대 교수님 되겠고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박정호 중앙대 교수님이네요. 어, 연구전담 교수입니다. 어,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저기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 박사님하고 또 중앙대 강상균 교수님. 제가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다 중앙대 패밀리만. 이렇게 중대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됐네요. 뭐 약간 시간이 있을까 좀 여담을 하자면 먼저 뭐 오윤경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계셨고요. 저랑 거의 같이 계속 같은 생활을 했던 분이고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 계시고 지금 행안부에 파견 나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본 건 저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이정호 교수님은 저랑 거의 저 끝날 때쯤 오셔서 잠깐 네. 같이 생활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중앙대 계신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박정호 교수님은 저랑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적은 없는데 제가 연구원에 왔을 때 처음 같이 일했던 그런 그때가 그 당시 연구원이었고 또 지도 교수님이 저랑 같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님. 그래서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박 교수님이고 강 교수님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말씀은 좀 들었는데 직접 뵌 건 처음이고 이정훈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두 분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께서 두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호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유를 하려면 활성화 좀 해주시면.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지금. 활성화는 저쪽 학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학회 분이 호스트가 계시나요?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예, 하는 거 보고 답해 주신 거 보니까. 예,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호스트 권한이 민 박사님한테로 넘어가 있어요. 네. 네. 저한테 예, 있어요? 옆에 예,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여기 됐나요? 예, 제가 네, 이제 되거든요. 예.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작할까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션 주제가 지역 특성과 지역 간 격차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좀 주제 핏이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지만, 저는 요즘 이제 대기질과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역적인 범위로 넓혀서 한번 말씀을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에 따른 우리 대기오염 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신도시를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 간략히 문헌 조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한 현장 조사 내용 그리고 신도시의 공간 구조에 따른 이 현장 조사 결과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대안을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도시 공간 구조에 따른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의 분포 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각국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의 대기질 정책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계획 디자인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질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파리의 경우에 그 도심부는 이제 디젤 자동차 운행이 아예 금지가 된 상태이고 일요일은 아예 도심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조 차량과 같은 이제 차량들은 이미 97년도부터 그 도시 운행이 금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그 파리를 견학한 것이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일단 도심부는 아주 촘촘한 망으로 이미 인프라 구축이 끝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부분으로도 이 대기질 저감을 고려한 보행 환경에 관한 조성 그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든지 프롬나드, 도로 공간들이 보행자의 이제 중심을 두고 차량이라기보단 보행자 중심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공간으로 전면 재편이 되고 있었고 특히 오버브리지라든지 스테이션 역사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구로 바로 넘어가는 브리지라든지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이 도심부 중심 공간을 그 중앙으로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 레츠라고 low emission zone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이제 도심부에 우리로 치면 이제 4대문 정도 되는 지역이겠죠. ultra low emission zone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 곳은 아예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디젤 차량이 아예 그 진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제안을 했을 때 또 뭐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강상윤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물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그 화물 차량이라든지 중공업 차량의 증가가 오히려 런던 외곽 지역에는 또 더 집중돼서 모이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이제 문헌을 봤었는데 일단 도심부는 어쨌든 디젤 차량이라든지 이런 중공업 차량의 진입을 좀 막음으로 해서 대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이제 대기질 관리 정책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앞서 보신 런던처럼 로 에미션 존을 지정을 하고 있고 도시 중심부는 디젤 차량이 역시 진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이제 차량 통행량을 20%를 감축시킨다는 도심부의 전략을 세웠는데 이미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했던 작년 말 31%를 그 감축 달성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한 진입 금지와 적극적인 그 대중교통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 액티브 트래블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통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앞서 말한 이제 대중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뭐 그 퍼스널 마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PM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점점 확장시키고 더 이용을 그 증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만 해도 100km를 확장을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안을 그 펼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대기질 관리 정책의 한 수단으로 현재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뭐 다들 전문가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 대기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일단 이론은 이 대기질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 우리가 요즘 핫 이슈인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이 되고 발생 요인을 이제 파악을 하는 연구가 한 축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dispersion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캐리어렛의 이제 아티클 퍼블리시된 아티클에 따르면은 이 발생과 확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행자의 노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대기질 뭐 미세먼지의 총량을 우리가 한 번에 규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라든지 뭐 차량 이용자도 될 수 있겠죠. 이용자들이 적어도 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에 또 하나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과 확산과 노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대기오염 관련된 도시 회복 탄력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세 개의 프레임에 맞춰서 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기오염원 분포는 일단 예상하시다시피 도로망 위계에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은 가장 큰 대기오염원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 특히 그 PM10과 PM2.5 이런 것이 그 고속도로 인근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실험 결과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고속도로부터 간선도로, 집산도로, 그다음에 국지도로 이렇게 위계가 떨어질수록 그 대기오염원의 배출량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미션을 저는 주로 트래픽 부분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보고요. 사실 이 대기오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약 23%가 이런 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제 대기오염이 23%에 해당되고요. PM2.5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그리고 조선 이제 배를 만드는 뭐 이런 그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부를 수 있는 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6% 배출량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업장이 한 14% 그리고 냉난방이 한 12%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한 뭐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20%에서 이제 30% 사이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제일 큰 그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제 연구는 이제 주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발생원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퍼션 부분을 이제 에미션을 밝힌 그 배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 디스퍼션 어떻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도시 공간 구조를 이제 엮어서 설명하려다 보면 결국 이 벤틸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람이 부는 방향도 중요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건물이 얼마나 높고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 바람의 통행이 건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고 막히느냐 이게 결국 그 dispersion, ventilation, 환기 성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air ventilation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뭐 FAI와 같은 지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질 연구에는 아직까지는 적용된 걸 보지 못했고요. 주로 열섬 연구에 지금까지는 많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공간 구조와 환기 부분의 이제 성능을 얘기를 하려 보면 이 도시의 모폴로지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골라니 학자의 그 아티클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 일렬로 격자형으로 아주 정렬이 되어 있을 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 지그재그로 이제 건물이 배치가 되었죠. 이런 경우에 그 환기의 성능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그 신도시의 구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1, 2기 신도시에 주로 사용했던 중심 상업지구의 도로망 형태가 아주 큰 광로를 옆에 두고 내부 블럭을 루프 도로로 이제 둘러싸는 형태가 되어서 사실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의 형태는 위에 격자형이라기보다는 아래 형태에 가깝게 중심 상업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실험을 할 때 미세먼지가 고이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의 내부 블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은 그 골라니 학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건물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막히는 도시 형태가 직접적인 그 장애물이 되었다는 이제 그 잠정적인 결론을 저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공간 구조와 환기 성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대기의 흐름 부분으로 주로 열섬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환기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겨울 뭐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이걸 얼마나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도 또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여야 적절하게 환기가 되면서 좀 온도 부분에 있어서 뭐 에너지 세이빙이 좀 일어날 수 있는지 겨울철에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놓은 아티클도 있고요. 또 이런 그 풍속 시뮬레이션, CFD,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반듯하게 격자형이 오열로 배치가 되었을 때보다 한번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듯이 큰 도로로 이렇게 띄워줬을 때 그 공기가 어떻게 다르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제 연구는 도시 재생 관련된 연구인데요. 우리가 기성시가지에서는 이제 그 새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지구의 건물 컴플렉스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 단지 내에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중국 우한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뭐 그 미세먼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보행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사실 박사학위 논문도 이런 대기질 부분을 전혀 연구를 했던 것이 아닌데 주로 이제 저도 이제 강상균 교수님처럼 젠 줄리아노 교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교통 부분으로 travel behavior 부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였는데 이 보행 관련 연구를 할 때 참 리그레션 핏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했었는데 대기질은 더 어렵구나. 이것을 리그레션 공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예,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공간 구조에 따른 이제 미세먼지의 분포 영향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도시공간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이 이제 컨트롤되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하기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수목의 종류, 수목의 높이, 그리고 이 도로가 얼마나 그 건물에 막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뭐 한강 위의 다리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전부 다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오픈 스트릿의 경우에는 사실 수목이 있는 경우가 훨씬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고요. 이런 그 건물이 있는 빌딩이 조밀하게 들어선 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높이 이상의 수목이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의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현장 실험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그 아주 작은 부분으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스터디를 하기도 해서 한번 그 규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당과 판교와 일산과 평촌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이제 대기질을 결정짓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제가 이제 교통 관련 대기 오염원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았고, 그래서 이제 도로 위계에 따른 대기질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도시 공간에 이제 토지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를 바탕으로 토지 이용에 따른 인근 대기질이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고 나서 내부 블럭의 건축물 배치 형태에 따른 대기질의 변화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녹지 체계와도 대기질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어차피 총량의 그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있어서 그 보행자들이 대기오염원에 좀 덜 노출될 수 있을지, 말하자면 입체 보행교나 언더패스나 평지형 녹도를 까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대기오염의 노출을 줄여줄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는 아닌데요. 뭐 그 단순히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제 그 중앙대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강상균 교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이곳인데, 여기를 이제 현장을 한번 돌면서 이제 그 대기질을 측정하면요, 불과 이게 도는데 이제 차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뭐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은 거의 이제 그 북서풍으로 이제 불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지나간다 보면은 주로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 차가 좀 모이는 곳이나 그리고 그 8차선 광로를 이루고 있는 그 숭실대 앞에 요런 대로 부분으로 그 역시 간선도로 부분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는 것은 분당 지역인데요. 분당 수서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미 분당 수서고속도로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분당 수서고속도로의 이전, 그 설치 이전과, 그러니까 이 분당 수서고속도로가 그 이제 지상 공원화되죠. 2년 정도 안에 이제 지상 공원화가 될 거고 아래 그림처럼 이제 변모할 것인데, 이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오른쪽 부분이 판교 지역이 되겠고요. 왼쪽이 이제 분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당과 판교 지역을 가로지르는 분당 수서 고속도로가 이 바로 고속도로 인근의 아파트들이 늘 민원이 이제 분진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죠. 근데 지상 공원화 계획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이 아파트 일대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이런 부동산 부분으로는 아주 당연하게 예상된 결과일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얼마나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작년에 여러 달에 걸쳐서 현장 실측 조사를 한 자료이고요. 이 분당 수서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그 대기오염원의 집적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고속도로가 주는 그 미세먼지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험을 할 당시는 이런 정서풍이 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판교가 서쪽이고 분당이 동쪽에 있는데요. 정서풍이 부는 이 바람의 방향이 정서풍일 때는 어김없이 이제 같은 단지를 동시간대에 돈다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같은 도로로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금방 그 미세먼지의 수준이 그 좋음 단계에서 이제 좋음 보통 단계에서 나쁨 단계로 바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매번 이제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결과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풍이라든지 뭐 남풍이라든지 동풍이 불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동풍일 때는 오히려 서쪽이 좀 나빠지고요. 그리고 북풍이나 남풍일 때는 양 단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걸 이제 컨트롤하고 그 분당 수서 고속도로 하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판교 지구를 이제 돌았을 때 제가 너무 길게 하진 않나요? 예, 아직 많이 남았는데 혹시 너무 좀 짧아져야 된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면 될까요? 임 박사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민 박사님 스피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나?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민 박사님. 저만 안 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자, 판교의 토지 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업무지구가 이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판교역을 중심으로 그 4-5개의 블럭이 모여 있고요. 이쪽이 이제 에비뉴 프랑과 롯데 마트와 이 롯데월드라는 상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은 전부 이제 주거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고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이제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대를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 기계를 달고 차량으로 이제 일대를 순환을 하였을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업무 지구에 주로 그 미세먼지가 좀 더 높게 이제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주거 지역은 거의 동일하고요. 주거 지역은 이제 도로의 위계는 거의 여기가 지금 7, 8차선 정도 됩니다. 신도시가 워낙 다 광로로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어서 도로는 거의 6에서 8차선 요 사이로 이제 동일한데 중심 업무지구 근처에 주로 그 미세먼지 분포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분당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당 중앙공원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위로 서현역이 있고 순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역과 순회역 일대 상업지구의 미세먼지가 좀 높은 편이고 이 자연 녹지 지역인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도로에 대기오염원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중심 상업 지구를 이제 들어왔을 때 중심 업무 지구, 판교의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교의 중심 업무 지구는 2차선 도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전부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면 도로로 차가 접근을 해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 형태에 이루고 있고 이 내부 도로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로 이게 루프 형태로 돌아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뚫려 있는 격자형이라기보다는 보통 그 건물로 바람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길로 막힌 T자형 루프를 보이는 곳에서 주로 크게 미세먼지가 집적되는 형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지역도 비슷한 결과인데요. 이날이 이제 서풍이었기 때문에 주로 동쪽 벽 쪽에 많이 이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루프형으로 이렇게 분당 서현도 두르고 있죠. 루프로 도는 지역에 주로 많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격자형이라도 짧은 열로 T자형이라도 짧은 열로 이제 한 3열로 이제 끝나는 경우보다 뭐 6, 17열, 6, 7열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 내부 블럭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같은 날 동일 시간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산을 실험할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대기질이 좋았을 상태이고요. 대기질이 매우 또 좋을 때는 이게 실험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심 상업 지역 내부의 루프 도로망은 일부 이제 미세먼지가 고여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전부 이제 1, 2기 신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상업 지역을 좀 다른 형태는 없을까? 사실 1, 2기 신도시의 상업 지역이 전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뭐 타입이라고 별로 나눌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동일하게 이제 그 광로로 분절이 되어 있고 그 안은 이제 내부 도로망을 루프로 두르고 하는 형식이 이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례가 없을까 찾다 보니 신도시는 아니 뭐 신도시긴 신도시죠. 목동도 예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는 아니고 서울 내부에 있는 좀 더 오래된 그 신도시긴 하지만 목동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경우에 저희가 그 실험을 하였을 때 목동을 이제 집중했던 부분은 목동은 이제 1, 2기 신도시의 그 중심 업무지구의 형상과는 좀 다르게 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중심 업무지구가 이렇게 선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형태고 이것도 5차선, 뭐 4, 5차선으로 이제 그 일방 통행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그 주거지구와 크게 분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심 보행축이 가로로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이제 그 분당이나 판교나 일산처럼 크게 중앙에 공원 조성한다기보다 좀 분절해서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를 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측정한 이제 현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굳이 이것이 그 판교나 일산이나 우리가 분당에서 발견했듯이 중심 업무지구 내부라고 해서 특별히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거지든 뭐 중심 업무지구든 그 일대가 미세먼지가 나쁘면 그 동일한 정도의 이제 나쁜 정도를 이제 보이고 좋으면 동일한 정도의 좋은 현상을 보이고 해서 이 미세먼지를 집중시키는 역할이 면적으로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를 설계하는 데 아마 좀 그 조금의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도시공간 구조화의 영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투고한 페이퍼인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좁은 도로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단 도시 공간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사실 토지 이용을 막 바꾸고 그리고 그 도로망 형태를 바꾼다는 건 힘들잖아요. 이미 만든 도시에 의해서. 그래서 3기 신도시 용역을 하면서 3기 신도시의 토지 이용 부분을 그 앞서 드린 이런 미세먼지의 분포와 이제 얽어서 이제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는데 경기도시공사에 죄송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토지 이용이며 이런 건 건들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시설 부분으로 해결을 해달라. 예, 시설 부분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라. 토지 이용도 못 건드리고 도로망도 못 건드린다. 그런 이제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기성시가지에는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많이 이제 도로 공간도 재편을 하고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도로를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그 강구를 함과 동시에 보행자들이 적어도 이 미세먼지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한 것이 그 사대문 내에 동일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업 3개를 들어서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로와 서울로와 청계천로와 이 일대를 볼 때 세종대로는 사실 이 녹지대가 평면에 있는 것이고 서울로는 고가도로에 있고 청계천로는 꺼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그 보도와 녹도의 대기질을 이제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동시대에 동일 장비를 가지고 같이 이제 측정을 한 것이고요. 세종대로는 이제 일단 그 뭐 UFP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죠. 극초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저감 효과가 없었고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고가 보행로는 약 6%의 저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계천은 한 18%. 그리고 블랙카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저감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고정 장소, 한 장소에
60분 그냥 1시간 동안 서 있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면 이 저감 효과는 훨씬 커지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앞서는 이제 측정을 한 것이고 이 다리를 건너가는 그 순간이 아닌 아예 1시간 동안 이제 고정되어 서 있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는 약 서울로와 같은 10m 정도 고가 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이에서는 그 차량 연소 물질인 블랙카본은 한 80% 정도 저감이 되는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요. 이런 적극적인 보행자의 미세먼지 노출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간 구조를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제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촌 부분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민 박사님께서 근무 예전에 하셨던 국도연구원의 옛날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안양 그 시청 앞에 이 도로가 약 100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로고요. 우리가 그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기사 시험을 뭐 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늘 우리가 근린주구론에 따라서 이게 구획을 하다 보면은 중심 상업 지역은 이렇게 4등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도로인 100m와 80m로 중심 상업지구를 이렇게 4등분을 해놓는 형태가 너무나 동일하게 1, 2기 신도시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그 8차선의 광로라든지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이제 뭐 발생 원인의 주요한 뭐 원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대기지를 고려한다면은 좀 다른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산도 주역역을 중심으로 4등분을 해놓은 것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남북축으로 큰 이것도 100m의 녹지가 있습니다. 예, 꼭 100m를 이렇게 분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남북축은 이제 녹지이긴 합니다만 주역역 주변에 이 교차로는 모두 8차선 이상입니다. 판교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8차선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판교역이 이게 대로 뭐라 그래요? 블럭의 한 중앙에 있긴 합니다만 백화점과 이렇게 인근의 상업 지역들이 전부 8차선 도로로 다 나뉘어 분절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왼쪽 그림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에비뉴 프랑이 있는 곳인데, 에비뉴 프랑이 당시 이것을 분양이 아니죠. 옆에 있는 롯데마트는 이제 롯데월드는 분양을 했고, 이곳은 이제 호반 건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때 이제 페데스트리안 몰을 운영을 하면서 이 앞에 대로 부분에 이 가게들을 전부 다 임대료를 훨씬 더 높게 매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블럭보다 밖으로 인지성이 높고 차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보행자들은 전부 스트리트몰 내부로 더 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내부 블럭의 가게들이 더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신도시의 8차선으로 분절이 된 공간은 보행자가 그렇게 걷기 편한 공간은 아닙니다.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특히 여름에는 그렇게 가로수가 촘촘하게 있지도 않은데 그냥 떼약볕을 그 자동차 큰 광로 옆으로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지침이 적용된 기존 신도시의 가로망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근린주구를 4등분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근린주구 중심을 두고요. 그리고 근린주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중심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까 보신 판교와 일산과 분당의 중심 업무지구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가장 큰 간선도로로 나뉘는 형태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우리가 별 비판 없이 계속 받아들여서 신도시에 적용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스터디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런 분당이나 판교 내부에 중심 상업지구를 이렇게 크게 4등분을 한 다음에 내부는 이렇게 루프 형태로 두르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가장 고이는 곳은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T자형 루프로 돌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 오염원이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내부는 또 순환이 안 되는 형태로 건물을 그것도 용적률을 700~800%로 이제 올려놓으니 더더구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뭐 아메르의 사례를 뭐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꼭 뭐 비단 아메르만 아니라도 뭐 유럽의 많은 지구들이 이제 그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격자형으로 있는 것조차도 슈퍼블럭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는 외부로 순환하도록 하고 내부는 자전거와 그리고 대중교통역과 그리고 보행자 전용의 이제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메르의 사례라든지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제안을 한번 해야 할지 않을까 하는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것인데요. 이제 현재 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이 이게 8차선의 광로로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고 요 안은 또 루프로 이렇게 둘러놓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내부에서도 그 가장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이 중심 상업 지구의 내부가 늘 대기질이 이제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1년 사시사철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기질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일단은 이 내부로 순환하는 루프형 도로망을 그 외부로 빼서 그 자동차는 외부로 순환을 하고 어차피 이 신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은 기껏해야 반경 250에서 300m, 그러니까 보행으로 충분히 뭐 5분 이내로 그 보행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중심 그 광역 교통 대중교통망의 역은 내부에 두되 그 자동차의 주차장은 외곽으로 빼고 이 내부의 건물 배치는 격자형을 유지를 하면서 바람길을 통하도록 격자형으로 열어주자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제가 판교를 중심으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지금과 같은 판교역이 앞서 이런 그 구조로 만약에 재편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3기 신도시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드림과 동시에 또 보행자 대기 오염을 어떻게 하면 노출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오버브리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도 해보고 뭐 언더패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건너가야 되는 길이고 이미 조성된 도시라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앞으로 도시 설계에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원의 발생 저감 요소 그리고 환기 성능의 향상 그리고 대기오염원의 보행자들이 좀 노출 저감될 수 있는 이런 기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그 대기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닐 거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는 과제는 다 이와 같고요. 너무 장시간 발표를 드려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시간 제가 다 뺏은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들리시네요. 예, 이종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뭐 발표라기보다 거의 강의 수준으로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 공유를 끌까요? 어떻게 보시기에 그죠? 공유를 네. 제가 이거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되나? 다음으로 이제 약간 박정호 교수님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준비해 주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예. 저는 앞서 발표하신 이정우 교수님의 강의 수준의 파워포인트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 지금 이 팬데믹, 바로 오늘을 포함해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미국의 어떤 이 새로운 데이터, 이 팬데믹 데이터에 집중된 약간 데이터 드리븐 어떤 짧은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명 연구라든지 정책적 함의가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일단 데이터 자체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BK21 연구전담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팬데믹 직전에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에 대한,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팬데믹의 가장 큰 특징, 모두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이게 특정 지역, 특정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다.
그래서 따라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 크다, 고충이 크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5가지 5대 생활고에 집중을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생활 고충의 어떤 패턴, 공간적, 시간적 패턴을 간략히 보여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격차에 집중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한 장 슬라이드로 간략하게 미국 팬데믹 트렌드, 한국 트렌드는 모두 잘 아실 것 같아서 미국 트렌드만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통계청에서 아주 발빠르게 만든 팬데믹 대응 특별조사, 가구 펄스 조사를 짧게 소개드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국 전체의 어떤 그 팬데믹 생활 고통, 5가지 고통에 대해서 짧게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지역 간 격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미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의 어떤 지역 개발 또는 지역 정책적 함의가 있을 수 있을지 짧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저도 확인하고 있는 그 누적 확진자 수 또는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그래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한국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이 상당히 비슷한데 그렇지만 크게 2가지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대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방역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최초 확진자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부 주도형 발빠른 움직임을 했고 실제로 그게 해외에서도 미국을 포함해서 많이 베스트 사례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반대입니다. 1월 20일에 이제 워싱턴 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 나온 이후에 3월 13일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일상생활을 저도 실제로 일상생활을 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했고 심지어 3월 13일에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 금요일이었는데 국가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선포했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바로 모든 초중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월요일에 이제 사기업에 출근했던 사람들은 점심 먹고 퇴근을 다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가 전부 월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2달 동안 K 방역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했었고 따라서 늦장 조치를 했었던 어떤 그런 초기 대응에서는 상당히 대조를 보입니다. 반면에 최근 2021년 들어서 이제 백신이 등장하면서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라든지 얀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백신 제품들이 모두 어베일러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백신 접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누적 확진자 수를 이미 1월 28일에 능가했고 지금도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난주 뉴욕 타임즈에서는 fourth wave avoid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4차 웨이브는 피한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서 실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 인도를 포함해가지고 4차 웨이브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다른 그 글로벌 여러 나라 간의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트렌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통계청에서 정말 발빠르게 이제 가구 펄스 조사라는 데이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3월 13일 국가위기 선포 이후 딱 한 달 정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통계청 혼자서 한 게 아니라 11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과 손을 합쳐서 12개의 기관이 빠르게 이 데이터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인만 대상으로 18세 이상 성인만 대상으로 20분짜리 온라인 짧은 설문인데 이 설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 일반 서민이 겪는 어떤 그 일반 생활의 고충, 어려운 점, 팬데믹 어려운 점들, 다양한 어려운 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어떤 팬데믹 대응형 제도와 정책의 효과 또는 원래 있었던 제도와 정책인데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렇게 크게 2가지입니다. 특히 이 데이터의 장점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저희가 이 유튜브 미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주마다 진행이 돼서 오늘의 데이터는 대략 한 달 후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near real time 근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 통계청이 이걸 하겠다라고 명시한 적은 없지만 이미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전체 일반 서민의 어떤 이 고통을 지금이 아니면 조사할 수 없는 이 실시간적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조사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는 앞으로 두고두고 팬데믹 또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어떤 그 도시와 지역의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에 빨간색 색칠된 건 일단 고충들입니다. 가령 실업난, 위기 선포 이후에 당신의 가구원 가운데 실업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의 일부가 감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뭐 얼마입니까? 주거난 같은 경우에는 월세,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혹시 연체됐습니까? 또는 자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중교통 사용 패턴 변했습니까? 아니면 장거리 뛰는 장거리 뛰는 이동을 혹시 취소하거나 뭐 했습니까? 또는 자가용 운행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식량난은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아이들을 먹이는 어떤 그런 식자재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 교육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이제 폐쇄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이제 그 자녀 교육 고충 어떤지, 또 심지어는 이제 대학생들도 학교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온라인 쇼핑을 더 하는지 등등을 묻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어떤지, 특히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좀 깊이 파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생활고기가 있습니다. 아래 파란 색깔은 이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령 코로나 백신, 올해 2021년도에 추가된 설문들인데요. 백신을 맞았는지, 맞은 다음에 혹시 당신의 행동이 변화가 있었는지, 더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집안에서 조심하는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은 맞을 건지, 맞지 않을 거라면 왜 그런지, 무엇이 불안해서 맞지 않는지, 그런 것들 묻고,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또는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등등. 그다음에 고용안정지원금. 미국에서는 이제 언임플리먼트 인슈런스라 해서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던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굉장히 지금 팬데믹 때 주목을 받는 넘버원 제도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면서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실업급여를 지원한 사람이 역대 최고 지난 70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미국 서민들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된 어떤 고용안정지원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혹시 만 65세 할아버지가 되지 않은 할머니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소셜 시큐리티를 지원해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정말 다양한 이런 어떤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패키지식으로 종합 패키지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통계청 직원도 아닌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좀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일단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지만 비슷한 이렇게 설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 팬데믹은 비록 앞으로 끝나더라도 먼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활할 미래에는 또 다른 감염병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렇다면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미리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당연히 첫째는 바로 이 시간 오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기록.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때 에비던 그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널리 알리고 또 연구에 협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처음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들도 이제 뭐 지도라든지 엑셀표로 되게 쉽게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쉬운 어떤 데이터 유저들한테 쉬운 어떤 표도 있고, 저희와 같이 이제 깊이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자들은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 미시 자료도 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모두 미시 데이터 샘플을 모두 합치면 총 232만 개의 232만, 여기서 개라는 거는 샘플이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응답자 한 사람.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난 1년 1개월간의 팬데믹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마다 조사가 돼서 오늘의 이야기는 대략 한 달 후면 받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와 정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들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면서 굉장히 유연한 설문 형태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패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응답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강력한 어떤 저희가 리그레션 돌릴 때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데이터를 모두 합치면 풀드 크로스 섹션을 구조를 가집니다. 두 번째 정말 큰 또 이제 한계는
그 거주지가 카운티라든지 뭐 네이버후드, 센서스 트랙처럼 이렇게 근린 단위까지라든지 이렇게 내려가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껏해야 주 단위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까지밖에 못 내려갑니다. 따라서 어떤 아주 미시적인 어떤 그 아까 앞서 발표하신 이종훈 교수님의 어떤 그런 발표와 같이 어떤 미시적인 어떤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서 지금 팬데믹 했을 때 그 대응에 있어서 그것을 주도하는 주정부는 정부는 바로 주정부 단위, 연방 정부보다도 더 주정부 단위이기 때문에 마침 이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레벨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의 한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백도 있고 또한 설문의 어떤 페이스 단위마다 조금씩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지만 여전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타국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쪽에서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유사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참 유니크하고 저도 이런 조사가 한국통계청에서도 좀 지금이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그냥 혼자만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분석한 것은 이제 5가지 생활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활고를 일단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지역 간 격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웨이브인 작년 4월부터 6월까지만 데이터만 사용했고 총 51만 명의 샘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의 구조는 아니고요. 이항 로직 모형을 이용해서 생활고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를 간략히 분석했고 선형 확률 모형이라든지 프로빅, 다층 모형이라든지 다른 분석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로버스트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그 각 샘플들이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간에는 사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텍사스 그리고 뉴욕 크게 이 주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일단은 모든 변수로 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 단위에서 표준 오차를 클러스터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5가지 실험난은 생활고는 일단 첫 번째는 실험난 그 위기 선포 이후에 혹시 실업 또는 가구 소득이 있으면 1, 없으면 0. 따라서 1이 안 좋은 겁니다. 주거난은 일단 월세나 모기지가 연체됐는지, 식량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식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마지막 교육난은 팬데믹 이후에 초중고 학교가 폐쇄되면서 그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육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지 팬데믹 전에 비해서 아닌지. 이 데이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5가지 생활고를 따로따로도 먼저 보고 합쳐서 컴파운딩 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실업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거난도 겪는다든지 실업난에 주거난에 식량난까지 겪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복합된 어떤 그런 생활 고통도 볼 수 있고 그 생활 고통의 뭐 인종 간 차이, 뭐 연령 간 차이, 남녀 차이 등등 교육 수준 간 차이 등 다양한 어떤 그런 패턴도 볼 수 있고 또한 주간 차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독립 변수는 일단 이 가구 펄스 조사에서 제공되는 인구와 가구 특성 변수들 저희가 익히 아는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성들이 통제가 됐고요. 특히 저희가 일단 지역 연구를 한 데서도 관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주 단위, 지역 단위의 변수. 그래서 가령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팬데믹 시작 전 2019년도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팬데믹 시작 전에 어떠한 주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혹시 오늘날 팬데믹 때 생활고와 혹시나 어떤 상관관계, 어소시에이션이 있을까? 또는 2020년도에 조사된 주 단위의 데이터, 지금 실시간적인 어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의 어떤 특성들이 주별 특성이 혹시 개인, 각 주에 거주하는 개인의 어떤 생활고 경험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먼저 일단 시간적 트렌드 먼저 말씀드리면 5가지 생활고인데요. 제일 위에 육체 정신적 건강 악화는 아무래도 4월부터 점점 악화되면서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 설문이 탈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인이 없지만 점점 육체 정신적 건강이 피부가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실업난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에 너무 높은 수치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계속 그 좋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백신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회복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업난 좋아지고 있습니다. 식량난의 특징은 빨간색 라인은 코로나 그 웨이브의 특성, 웨이브 1, 2, 3의 그 등락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면
동네 슈퍼마켓이 락다운을 하게 되고 따라서 식자재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식량난이 올라갑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식량난도 괜찮아지는데 특히 백신이 등장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난의 특징은 이제 이미 봄학기가 시작되어 있는 4월에는 안 좋은 상태다가 보시다시피 지금 8월 달에 갑자기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8월 달에 초중고등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갑자기 초등학교들이 이제 고심 끝에 학교를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들이 갔던 초등학교가 학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중에 고르라고. 첫 번째는 일단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학교에 갈 것인지를 고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의 부모들은 이제 학생들 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성인의 고충은 8월 달에 급격히 낮아졌고 그 다음엔 지금은 계속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에 깔려있는 주거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주거난이 별로 크게 나빠지지 않았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거난은 그 실험난 다음으로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한 뭐 국가에서 연방 차원에서 모라토리엄까지 발생할 할 정도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심각한 나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수치 자체가 작기 때문에 5에서 10 사이기 때문에 아래 플랫하게 깔리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뿐 아니라 인종 간에도 가령 어떤 데모그래픽적인 어떤 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예시로 인종 간 차이를 보면은 5대 생활고에 있어서 파란색인 흑인 그리고 빨간 붉은색인 히스패닉 인종이 백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서 어떤 생활고가 더 확실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그래프인데 다중생활고 한 가지 차이는 역시나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백인과 아시아인의 대비 격차가 훨씬 심합니다. 거의 2~3배. 심지어 제 오른쪽에 4가지 생활고 교육권을 일단 제외했을 때 4가지 생활고는 거의 2.5배입니다. 다시 말해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했을 때도 백인과 아시안에 비해서 생활고 4가지 생활고를 동시에 겪을 확률이 무려 2.5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종 그룹 간 또는 인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변수 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간 격차를 봤을 때 이제 본 그래프는 50개의 주와 워싱턴 DC에 대한 어떤 막대 그래프인데요. 가장 왼쪽에는 일단 미국 전체의 평균이 있습니다. 식량난에 대한 예시 그래프인데 가령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량난을 겪을 확률은 47%다라고 했을 때 서쪽 태평양부터 동쪽 대서양까지 서부, 중서부, 남부, 북동부 지역 크게 4개의 센서스 리전이 있을 때 봤을 때 그 점선 그 전국적인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더 심한 더 높은 곳은 주로 대부분 남부 특히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쪽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량난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중서부는 이제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식량난이 코로나 때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아나, 미주리, 사우스 다코타 같이 식량난을 경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오늘날 그 저희 음식을 섭취하는 그 생활 습관이 반드시 그런 자연 식품이 아니라 가공된 식품도 많이 먹게 되는데 팬데믹 때 이제 음식 공급망이 흐트러지면서 이러한 도시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난 외에도 실업난과 주거난, 교육난 그리고 어떤 정신적 악화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이가 상당히 많고 중서부 지역, 농촌 지역에서도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위쪽에 실업난에서 보면 다른 중서부 지역에 있는 스테이트는 다 괜찮은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괜찮은데 미시건 같은 경우에 과거 러스트 벨트의 하나였던 그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것은 그 최근 많이 하이테크로 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미시건을 어떤 주요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 실업난의 직격탄을 맞아 다른 스테이트에 비해서 중서부 안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항로진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5가지 생활고를 따로따로 그 결정 요인을 봤을 때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에 기술 통계치와 일치하게 유색 인종이 좋지 않고 젊은 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중년층이 좀 생활고를 더 많이 겪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렇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보다는 아무래도 주택 임차인 월세 납부자들이 힘들고 그리고 고졸과 저소득층 예상대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지역적 변수를 간략히 보면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스테이트일수록 생활고를 겪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모든 생활고는 아니지만 특정 생활고가 그렇고, 그다음 소상공인, 저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동네에 있는 마켓들이 많이 닫은 곳에서 아무래도 실업이 높고 따라서 생활고가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는 이제 팬데믹의 어떤 리얼타임적인 이야기인데, 더 나아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이미 빈곤이 집중되어 있던 스테이트에서 생활고가 더 높다든지, 또 유색인종이 많은 스테이트, 그 다음에 주거비가 많은 곳,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좀 심각한 곳에서 더 어려움이 심합니다.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이라 해가지고 이제 가게 닫았던 문들을 다 여는 그런 지역 스테이트 차원에서 결정하는 리오프닝 정책이 일단 스타트가 되면 이러한 상황은 낮춰지는 어떤 정책의 효과는 또 확실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생활고의 역시 그 지역 결정 요인은 또 비슷한데, 소상공인 폐업이 많은 지역에서 일단 실업난난 또는 실업과 주거난, 다시 말해 실업을 끼고 있는 다중생활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실업 실업난이 완화가 되는데, 다만 이제 다중생활고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어떤 그런 트렌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전 여건도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제 빈곤이 집중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 식량이라든지 건강, 가장 기본적인 그 두 가지 생활고가 중첩되는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이 증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거비 부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과도한 월세를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스테이트, 또는 어떤 모기지의 연체 확률이 높은 스테이트에서 팬데믹 때 더욱 다중생활고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히 두 가지만 이제 이러한 미국의 이야기들이 한국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일단 미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연방 전체적인 이야기, 두 번째는 일단 지역 단위에서는 일단 주지사가 주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 주정부의 지역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주정부의 역할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주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끈 곳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누적됐다라는 그런 주지사의 어떤 역할, 주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즘 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 저의 지역 변수에서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뭐 소상공인 폐업 모두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미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격차가 이미 있었고, 그렇게 이미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 팬데믹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가해지니까 더욱 그 격차가 심화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은 더 심해지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어떤 그런 격차에 있어서의 점점 심화되는 일방향성이 이번 팬데믹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개발 및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한번 시사점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미 게재된 논문 제일 위에 있는 일부를 일단 편집을 좀 했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혹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 팬데믹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가능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호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1시간 반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 한번 두 발표에 대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인경 박사님 먼저 두 분 발표자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분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을 석사를 공부를 했지만 사실 박사를 하거나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도시 계획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이정훈 교수님 하신 것 같이 실제 이제 실측도 하시고 공간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안 보고 있다가 봐서 더 재미있고 더 예, 많은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아마 그리고 관점도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보면서 들었던 거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교수님 발표는 특히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요즘 워낙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대기질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었고요. 그리고 전 이제 뭐 재난이나 안전 이런 쪽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회복력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복력,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일단은 해저드, 어쨌든 그 위험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에미션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위해 요인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하는 어댑티브 커패시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그대로 이제 대기질로 가져가서 에미션의 절대적인 에미션의 정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노출의 정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집중으로 이제 컨센트레이션으로 보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잡아서 현상을 봤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사례들 이제 사실 발표 자료만 봤었을 때는 그런 설명들이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서도 사례들이 좀 연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이 교수님 발표에서 좀 많이 해결이 됐는데, 저는 왜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이제 지역만 선정해서 연구를 하셨나라는 점이 사실은 의문이었습니다. 좀 비교가 가능하려면 좀 다른 형태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들을 비교 연구를 했었을 때 그 결과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통계적으로는 쉽게 안 보이더라도 사례로서 실증으로서 증명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주 유사한 1, 2기 신도시의 형태로만 가져갔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추측컨대 교수님 발표 중에 나왔지만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고려하시다 보니 그런 샘플을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목동이랑 사실 이렇게 비교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되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앞서 민 박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제가 올해 지금 3개월째 세종시에 있는 중인데, 세종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을 고려를 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나, 사실은 공기가 굉장히 안 좋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관점으로 세종시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질에 관한 연구들을 좀 보다 보면 사실 지금 도로와 자동차에서의 에미션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물이나 생활 그 환경에서 나오는 에미션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꽤 크다라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정책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금 환경부, 국토부나 이런 정책들이 이런 이제 벤틸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앞서 이제 열섬 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교수님 발표에도 말씀 주셨지만, 대기질에 대한 연구는 대기질에 대한 연구대로, 그리고 보행 환경에 대한 연구는 보행 환경대로, 그리고 또 폭염이나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대로 해서 각각의
솔루션들을 내고 그 솔루션들이 사실은 도시라는 환경 구조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제 유기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계획 정책은 이게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예로 저는 해안부에서 보행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행환경 관련돼서 안전을 이야기하고 보행 편의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 같은 대기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하고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여러 분야의 이제 연구자들의 논의들과 정책 기반자들의 논의들이 같이 모인다면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알았던 도시의 어떤 복합적인 환경이라던가 좀 유기적인 그런 영향들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한 어떤 협업 구조라던가 융합 연구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정우 교수님에 대한 의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너무 요즘 핫하게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이제 박정호 교수님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에 대한 자랑을 교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보면서 어쨌든 저희가 기사로 접하고 현상으로 접하던 것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됐다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보면서 분석이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지 않았을까 아니면 설명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일단은 중간에 의미를 두셨던 부분이 확진자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어떤 감염병에 관한 정책들,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생활고가 나오는 게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감염병 모델을 보통 보면 이제 거리두기 같은 그런 이제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감염병 자체의 전파율, 치명률 같은 것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사실은 이 치료나 치명률 자체가 아주 높은 감염병은 아니다 보니까 이 거리두기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대책의 영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사회의 아픈 부분들, 취약했던 부분들이 더 골마지고 더 터진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역시도 이제 교수님 분석에서 원래 지역이 지니고 있는 그런 취약했던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앞서 이제 회복력 논의가 앞에 발표에도 있었지만 회복력이 기본적으로 약했던 지역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이제 결론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지금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 연구가 더 되면 좋지 않을까. 두 개 다 이제 정부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론으로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제목에서 중서부 농촌 지역 격차라고 해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데이터 설명할 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미시 단위로 내려가야 농촌 지역, 중서부의 농촌 지역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격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셨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아마 안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제 제목과 달라서 제가 의문점을 조금 가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중 생활고를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업이라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주거나 식량이나 다른 생활고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변수 간에 이제 이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학교를 열고 안 열고의 차이에 너무 직접적으로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의 이제
그 생활고와 영향이 다른 것들과 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좀 아니어서 결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에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난을 제외하신 이유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제 예시를 주셨던 것 중에 소비난도 저는 중요한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변수에서 제외를 하셔서 그 부분은 왜 제외하셨는지 조금 궁금했던,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지역 개발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 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셨는데, 네,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머전시 매니지먼트가 기본적 책임이 주에 있고 한국은 그게 물론 광역지자체, 지자체 영향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중앙 의존적인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 구조, 이 팬데믹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머전시 매니지먼트의 그 중앙지방과 관계가 다르다라는 점을 조금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설명을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의 좀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는 곳, 그다음 중앙정부에 그냥 단순하게 의존해서 가는 곳의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비교하는 함의에서는 그런 한국적인 컨텍스트를 좀 고려하시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녹화하고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파일을 잠깐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토론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윤경 박사님께서 되게 조리 있게 아주 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내용을 내용을 좀 약간 덜고 조금 다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 박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런 대도시 거주민의 어떤 공중 보건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연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신 그 기법 자체가 이 세 차원에서 그 접근성, 세 차원의 어떤 이런 그 접근성 기반으로 분석하신 거가 되게 이론적으로 좀 탄탄하고 그리고 적용 가능성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뢰를 들어서 뭐 분당, 일산, 판교 등등 이제 그런 신도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점이 되게 재밌었고요. 특별하게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실증적인 좀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려면은 좀 실험적인 방법이 투여가 좀 돼야 될 텐데 지금 진행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행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그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 대해서 그 이제 뚜껑을 덮고 닫고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좀 크고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연구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게 그 대기질이라는 것 좀 자체가 되게 볼러타일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 굉장히 때때에 따라서 크게 바뀌고, 그리고 또 그거에 기여하는 요인 자체가 또 서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좀 연구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좀 봤습니다. 오 박사님께서 또 이제 그 말씀하신 거랑 또 되게 비슷한 차원의 문제인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그 저희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놨지만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토지 이용 계획이나 교통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다양한 이 계획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들이 다 이제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보행자 안전은 좀 더 추구하고 어떤 것들은 무슨 뭐 경제 활동의 어떤 효율성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계획을 입안을 할 때 항상 그거에서 그거에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계되어 있는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좀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떤 이런 현행 지침에 따라서 엮여서 함께 좀 변동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고려를 좀 하는 어떤 그런 파트가 좀 중간에 좀 포함이 좀 돼 있으면 어떤 연구의 결과로 나온 이 대처 방안에 대한 좀 설득력이나 약간 좀 더 강력한 좀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추가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화물교통 쪽으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회역 쪽에 제가 스트리트 뷰를 조금 캡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중심 상업 지역에 과연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를 좀 봤는데 이 상부 지역은 물론 무슨 뭐 커머셜이나 이런 상업 지역 상업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해 하지만 이 1층 쪽에 이제 그 보행자 쪽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상업 지역이나 뭐 판매업이나 음식물 판매업 같은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저런 활동들은 아예 그냥 창고나 어떤 화물 활동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업종을 좀 제외하고는 가장 화물 교통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 중심상업 지역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 업종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선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이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활동 양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고밀 환경에서 보행자나 이런 승용차 통행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좀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거나 뭐 그러니까 주차하는 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뭐 대중교통이나 뭐 PM이나 그냥 뭐 걸어온다거나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뭐 비용도 좀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고밀 활동에서 화물차 활동은 굉장히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형 화물차가 운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소형으로 화물을 다 분배해 가지고 이제 그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큰 차 한 대로 갈 수 있는 거를 뭐 소형차 한 세 개, 네 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 교통 정체도 늘고 교통 통행량도 늘고 뭐 그로 인한 무슨 뭐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해외 사례나 뭐 엘리지 같은 이제 그런 배출가스 저감책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 타겟을 하고 있는 게 이 디젤 화물차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의 그 주 목적이 배출가스 저감이나 어떤 교통 활동에 대한 좀 초점이 좀 있다면 이런 화물차나 이런 어떤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밖으로 이렇게 스피드오버 되는 거에 대한 조금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시간상 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뭐 데이터는 정말 너무 재밌는 데이터고
연구자 입장에서 되게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게 하는 데이터라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조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뒤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는 약간 조금 이 소비 탄력성,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고의 정도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쇼텀으로 갖고 오는 거나 롱텀으로 느끼는 거나에 따라서 또 상이하고, 이게 무슨 대체제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교육처럼 줌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큰 상이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 가용 자산, 이 많냐 적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단기적인 실업을 떠나서 그 어떤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에셋 자체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도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 외부 쇼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소비 탄력성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탄력성에 대한 회복을 조금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다고 좀 느꼈고요. 네, 일단 시간상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로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두 분 토론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종호 교수님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 내지는 뭐 추가 의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종호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뭐 오윤경 박사님하고 그 강상균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아주 도움되는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마 좀 놓칠 것 같은데, 오윤경 박사님께서 물어보신 세종시 관련한 것은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도로 말씀하신 거죠? 세종대로. 아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세종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세종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약간의 네, 고려한 그런 세종시.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네네. 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세종시가. 네. 그래요? 네. 저는 또 세종대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도로공간 재편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겠구나 하고 있었지요. 뭐 저희가 보면은 지금 이 연구는 앞으로 쭉 뭐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도 축소를 하고 보도는 넓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오윤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환경이나 편의성 부분에서 계속 평가가 되어 오고 있었고, 근데 그런 많은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사실 보행자 증가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더 뭐 이게 도로를 재편해놨다고 해서 더 많은 보행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도 않고, 이게 어떤 편의성 부분을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량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효과를 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증명하기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는 또 도시 재생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런 도로공간 재편 사업의 전후의 환경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 봐서는 분명히 도로공간 재편 사업의 그런 환경적인 효과들은 있었고요. 세종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강상균 교수님은 이제 화물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중심 업무 지구라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뭐 car trip, 뭐 이게 차량 통행 부분을 주로 이제 제한을 함으로써 대기질을 관리하는 부분을 주로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많은 이제 다수가 특히나
그 대기질을 결정짓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런 화물교통의 그 발생 비율이 분명히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조성된 상업 업무지구 안에 뭐 주차장이 전부 이면도로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면도로 부분에 이제 화물 차량이 그 배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운행 금지를 한다기보다 좀 다른 스마트 시티의 전략을 적극 도입을 해서 요즘 화물 물류 터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적극적인 좀 그 개선의 그 정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금지를 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고 아까 이제 대형 화물차를 운행을 금지를 해놓으면은 다수의 소형 차량이 이제 그 자리를 또 채우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기술로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정책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호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팬데믹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학술 활동도 좀 제약되고 해서 어떤 이런 고견을 받을 기회 자체가 좀 많지 않았는데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열심히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계속 열심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윤경 박사님 말씀해주신 크게 5가지 어떤 그런 메모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와 현상으로 접하던 걸 데이터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감염병 모델이라는 어떤 그런 모델 측면의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사회에서 아팠던 부분이 더 고마 터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역 함의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구조가 다르다. 중앙 주도냐 아니면 주정부 주도냐.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역시 경기도는 예를 들어 좀 중앙보다 적극적이었는데 그냥 중앙을 따라가는 것도 있다. 이런 한국적 컨텍스트 사실 제가 지금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미국적 이야기를 한국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사실 지금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감사드립니다. 4가지 짧게 그 질문 주셨는데 다 탁탁 맞는 말씀을 짚어주셔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그 파워포인트 제목과 달리 중서부 농촌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선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제약도 있지만 제가 이 농촌 지역에 대한 추가 분석을 앞으로 더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직 그 진행형인 그 결과가 아직 그 마땅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제목과는 달리 그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유형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어떤 다름을 느끼셨고 두 번째 일단 변수에서 여러 생활 구조의 실업이 되게 영향이 클 것 같다. 코릴레이션이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생활고 간의 그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실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닥치는 어려움인 거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 그 교육량은 결이 다르다.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다중생활고를 구할 때 5가지 중에서 교육량을 빼고 4가지만 이제 더 집중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닿냐 안 닿냐의 문제라 가지고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런 식으로 조금 반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소비난 왜 제외했냐 당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작년 4월에서 6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소비난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함 못 시켰고 그 이후에 8월인가에 추가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소비난에 대한 페이퍼도 좀 쓰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강상현 교수님도 파워포인트 제가 2페이지 다 스크린 캡처 해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그 외부 샥에 대해서 그 대응 제도 및 정책 쪽으로 연결해서 효과 분석에 큰 역할이 이미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건 오은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쓴 변수에는 정책 효과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이렇게 컨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unemployment insurance라든지 그런 실업급여 이런 그 제도들에 대해서 좀 그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변수에 넣기가 좀 약간 겁이 난다. 예. 인구학적 변수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익숙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생활고별로 이제 상이한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 못했던 건데 지금 빨간색 박스로 다 짚어주셔가지고 어쩌면 이런 쪽에서 하나의 더 페이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상이한 트렌드 사실 저도 이거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좀 더 이걸 깊이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비 탄력성 이 부분은 정말 생각 못했는데 이 숏텀과 롱텀 그러니까 생활고들이 아까 제가 트렌드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 사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만든 그래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트렌드 그 생활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패턴이 다르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 탄력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필수제, 대체 가능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깊이가 있어서 좀 더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예, 좀 깊이 보면서 아마도 데이터가 점점 더 축적돼서 만약에 2021년 데이터까지 다 갖춰져서 총 2년짜리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더 이거는 어떤 의미 좀 이론적이기도 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두 분 발표하고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역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하니까 제 역할이 없네요. 저는 아주 굉장히 만족합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제가 좌장인데 평소에는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만 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주 좀 왔다 갔다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는 이게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5인 이상 제한이 풀리면 요 멤버로 한번 중대에서 보든 세정에서 오든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한번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 박사님, 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강상윤 교수님, 박 교수님은 학교에서 자주 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